안녕하세요. 최덕근 주식 분석입니다. 자, 악플 때문에 하루 동안 시달리다가 정신을 좀 차렸습니다. 배당주에 대한 생각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편하게 준비를 해봤고, 어제 그 MSTR을 올리고 나서 하루 종일 생각한 거고, 또 준비를 해본 겁니다. 배당주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는 부분만 가져가세요. 뭐 굳이 악플 달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국내 주식을 하지 않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서 얻은 것들은 좀 마음이 좀 많이 편해졌다라는 거예요.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배당주들 투자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바뀌는 전환되는 과정이었습니다. 2억을 모으고 2억 5천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주식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못 모았을 것 같습니다만, 배당주를 하면서 느낀 거는요, 주식창을 안 열어봐요. 실제로 주식창 열어보는 횟수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재미로 들어간 코인 몇 개를 더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포트폴리오로 우리는 결국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라고 제가 거창하게 써놨지만 돈을 많이 버는 거가 목적입니다. 예전에 전통적으로 레거시 투자법은 주식형 그리고 채권형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시장 상승에 주식형으로 몰빵해서 투자 기간이 길면은 주식의 사이클에 우상향하는 것에 투자하자. 국내 주식 시장 보면서 이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고요. 비중을 좀 바꿔보자 라면서 배당주, 그다음에 주식형에서 비중을 나눠봤자 의미가 없어요. 채권형의 투자는 사실 그동안 시장이 안 좋았고, 제가 TMF, TLT, 에이스 30년 국채 올릴 때마다 부정적인 댓글이 달리는 이유가 그동안 4년 동안 급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TLT, TMF를 얘기하면 당연히 우스운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또 이런 폭락장에서 기회를 보는 사람들이 늘 있어요. 아파트, 강남 아파트가 지금 27억, 28억 정도 하는데, 근데 지금 뭐 그것도 9억, 10억이었거든요. 10년, 15년 전에는. 그때 잡은 사람 지금 다시 강남 얘기하면은 이제 배 아파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쓸데없는 얘기였고. 그리고 혼합형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투자 방법에서 가장 그나마 살아남았던 것이 바로 혼합형인 거죠. 제가 말씀 많이 드렸지만 채권과 주식을 혼합한 상태인데 그 주식이 바로 미국 주식이었다라는 거죠. 특히나 IRP에 들어가는 상품들은 최근에 주식형에 더 몰빵하는데 채권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채권형이면서도 주식형을 미국 주식을 추종하니까 수익률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던 모습, 두 가지 상품을 좀 마지막에 설명드릴게요. 하여튼 이렇게 시장과 무관한 균형 상승이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어쨌든 밸런스를 좀 맞춰가야 되는데 이것을 다 깨는 것들이 바로 배당주인 거죠. 배당주. 다 깨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배당주의 24년은 엄청 패러다임이 좀 셌던 것 같습니다. 그 어저께 이제 MSTR의 분식회계 이런 거에 관해서 제가 썼다가 악플이 100개, 악플 100개 달리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냥 댓글도 잘 안 달리는데. 근데 보면은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곰곰이 이거 하루 동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악플에 대한 거를 유튜브에 찾아봤더니 이제 많더라고요. 저는 뭐 사실 일개 유튜버일 뿐이니까. 근데 뭐 연예인들 아니지만 이런 것들 신경 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고, 그 위험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한번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경제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이거 사실 우리 뭐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 거, 고등학교 때부터 대충 경제 시간에 배우는 거 같은데, 이렇게 점점 그 체감한다, 상승폭이 체감한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이제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고, 물론 저도 배당주를 몰빵하는 입장에서 S&P가 오르면 당연히 좋아요. 근데 약간씩은 좀 쎄한 느낌이 들고, 꼭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고, 지금은요 현장에서 국내 주식 안 하고 100% 미장입니다. 그리고 제 카페에 이제 회원수가 200명 정도 되신 것 같은데 국내 시장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미장이에요. 미장 하는 거 보면 또 약간 더 쎄한 느낌이 들죠.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꼭대기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렇게 무한대로 올라갔으면 S&P가 100만이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약간씩 또 몰리는 때가 되니까 불안한 게 사실이고, 어쨌든 꼭대기를 찍고 또 약세가 돌아오면서 또 바닥에서 잘 잡는 것이 다음 사이클에서 또 우리 또 먼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서 경제가 또 뒤늦게 순환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금리하고 채권 가격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통계적으로도 있어요. 사실 그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보통 기준금리하고 10년채 금리는 6개월 정도 선행 후행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데이터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고개를 든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물론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배당주가 한창 이제 인기가 많았을 때, 슈드가 인기가 많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24년 들어서, 특히 23년 들어서는 약간 또 조정을 받는 때가 있었고, 이때 인기가 확 시들어 들었어요. 그래서 반등하긴 하는데, 이때 반등할 때 슈드는 거의 보합이었지만 지수가 폭등했죠. 엔비디아가 올해 초부터 날아다니면서 슈드에 대한 악플이 엄청 많았습니다. 처음 슈드 할 때 제가 24년 초부터 슈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3,800주를 모아놨습니다. 1억이 넘어가요. 근데 배당이 3개월마다 한 100만 원씩 나옵니다. 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지만 되게 마음이 편해요. 그냥 월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모아갔던 슈드가 주가까지 폭등했어요. 폭등은 아니지만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에 대한 스트레스를 확 줄여주는 게 바로 배당주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배당이 적다 하니까 제가 타미당을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한 유튜버가 아닐까 싶은데, 타미당 욕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올해 초부터 타미당 했을 때 이렇게 되니까 주가는 안 오르는데 배당 10% 나오니까 하세요. 왜냐하면은 주가가 오를 때 주가도 같이 오르지만 너무 많이 오르지 않는 S&P의 특성상 상방이 제한되긴 하는데, 거의 상방이 제한될 확률보다 프리미엄으로 빠졌을 때 얻는 수익이 더 큰 것 같다 했는데, 지수는 계속 올랐기 때문에, 앞서 보셨던 슈드 계속 올랐기 때문에 커버드 콜에서 약점을 보이기는 했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식이 많이 오르면은 커버드 콜에서 손실 보는 부분,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 이익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죠. 주식이 실제로 80원에 사서 120원이 되면은 40원이 먹어야 되고, 또 160원이 되면은 80원을 먹어야 되는데, 실제로 100원에 살 콜옵션의 권리를 20원에 물어줘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20원씩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100원에 사서 180원이면 80원 손해인데 또 20원을 물어줘야 되는 거죠. 60원. 계속 60원씩 수익이 고정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타미당을 계속 모아왔더니, 또 결과도 연금과 IRP에서 타미당을 끝까지 모아서 지금은 20년 뒤가 어떻게 될지 그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 에코프로 어떤 댓글에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지만 2차 전지 저도 많이 했어요. 저도 대두전자재료로 흥했던 거 에코프로, SDI, LG화학으로 다 말아먹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 대형주들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국내 시장에 더 이상 답이 없다라고 생각했고 미장으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저 사실 유료를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멤버십 여러분들 중에서 국내 시장 하시는 분들 거의 절반이 빠져나갔어요. 되게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또 그런 상황도 있었고, 150만 원 가던 게 액면 분할이 있었긴 하지만 지금 7만 원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이런 주식들을 흔하게 찾아볼 수가 있죠. 저도 국내 시장으로 밥 벌어먹던 사람인데 이게 왜 안 안타깝겠습니까? 특히나 제 와이프는 종목들 대부분의 7, 80% 손실입니다. 왜냐? 시가총액 대형주들만 샀거든요. MSTR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실 지금 많이 올라간 거 너무나 좋죠. 여러분들도 벌고 저도 벌어야 선순환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단기적으로 지금 4,000% 오른 종목, 그리고 10불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0불에서 300불 가다가 폭망했거든요. 20불에서 400불, 500불 갔다가 계속 오르면 좋죠. 뭐 1000불, 10,000불 가면은 뭐 배 아프다 하시는데, 여러분들 이거 하시는 분들, 제가 보기에 평잔 MSTR에 담아있는 평잔 1,000만 원 되시는 분 한 2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다 1,000만 원 이하, 100만 원 소액 짤짤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릴 필요 없지만 이거에다가 어떻게 자산을 다 담습니까? 제 자산이 있는 거 이거 몰빵한다고 하면은 저는 잠 못 잘 것 같아요. 일상생활 불가죠. 그런 종목들, 특히나 여러분들이 뭐 다 이걸 먹은 것도 아니고 이제 이쯤에서 올라타가지고 MSTR에 찬 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 자꾸 드는데, 자, 아무튼 채권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채권이 이렇게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마침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미국 채권은 미국이 디폴트가 나지 않는 이상 원금이 보존되는 형태, 그리고 가격이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형태,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랐던 채권 가격이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다시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모양새지 않냐,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드렸었고, 근데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고점에 올라가고 있는 종목도 사고 싶잖아요. 100만 원에 물리신 분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들. 못 팔고 계신 분 더 많고요. 왜냐면 NC는 그동안 엄청 폭발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NC가 올라갈 때 바닥 2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올라갈 때 숨도 안 쉬고 올라갔습니다. 맨날 올라갔어요. 조정 거의 없었죠. 보시면 조정 뭐 한 달, 조정 2달,
계속 올라가다가 이때가 저점 찍고 빠지는 겁니다. 정말 이거죠. 이렇게 될 줄을 정말 몰랐을 겁니다. 게임 산업에서 1등 한다는 NC소프트가 20만 원이에요. MSTR 같은 경우에도 표준 편차가 생각보다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수익률이 떨어져 있느냐 보면 기본적으로 하루의 변동성이 5% 움직이고요. 표준 편차 90% 안에 내에서,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확률로 11%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2% 3% 오른 날도 있겠죠. 근데 11% 오르고 11% 빠지고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변동성이 생각보다 큰 거예요. 변동성이 크니까 수익성도 높겠죠. 막 근데 빠질 때도 11%씩 빠진다는 거거든요. 특히나 MSTU, MSTR의 2배를 추정하는 일일 변동성의 2배를 추정하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2배입니다. 24%씩 움직여요. 94%, 95%의 확률로. 그러니까 하루 움직이면은 만약에 재수 없어서 이틀 빠졌다? 50% 빠집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뭐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통계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 책자랑이 아니고 제가 이거를 제 채널을 걸고 제 이름을 걸고 쓴 이유가 있어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절대 죽어도 안 망한다는 자신감. 배당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 그래서 5가지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떤 책, 뭐 전자책이긴 하지만 어떤 책이든 간에 포트폴리오를 골라서 이걸 박제한다? 미친 짓입니다. 제가 봐도요. 어떤 종목을 사세요, 파세요, 애널리스트들 혹은 뭐 유수의 어떤 경제학자들도 어떤 종목을 사라고 잘 말 못해요. 왜냐면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오르면 내 돈이 아닌데 빠지면 내가 욕먹는 거잖아요. 돈 버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론적인 설명만 하고 타미당이라고 예를 들면 그냥 타미당은 슈드에 투자하고 배당이 성장하는 종목에 투자하면서 매년 배당 성장률이 10%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책이잖아요. 근데 5가지를 골라드리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제가 이걸 물론 6월 달에 쓰긴 했지만 배당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신경 안 쓰는 자산 분배를 하는 겁니다. 국내 상장 고배당주로. 보세요. 5가지 포트폴리오를 담을 겁니다. 5가지를 담는다는 거예요. ETF로. 안정적으로 자산 구성하는데 리스크 분산을 하는 거예요. 배당에 따른 가격의 회귀성. 가격이 무슨 말이냐면 배당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5%, 7%, 10%의 배당을 준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반복적인 특성이 있으니까 주가가 10%가 빠져더라도 10% 배당 주면은 똔똔이네 하면서 경기가 안 좋을 때 이 10%의 하방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배당주의 특성, 가격의 회귀성.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데 얘는 가격은 안 올라가고 배당을 다 주기 때문에 주가가 더 이상은 또 오르지 못하는 특성. 그래서 배당만 받는 거예요. 주가 상승에 따른 잠재력도 있다. 은행보다 낫지 않겠느냐. 고정비를 충당하기 위한 니즈 충족, 월세, 생활비 뭐 이런 것들 충족시키는 건데 5가지로 아예 박았습니다. 저는 그냥. 보시면 포트폴리오가 7% 프리미엄, 나스닥 커버드 콜. 왜냐면 10%의 엣지는 좀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공격적인 투자도 필요하니까. 미국 배당 기본적으로 가져가고요. 20% 들어가 있습니다. 타미당이 제일 높았죠. 그러면 배당 귀족은 안정형, 그리고 리치 인프라는 안정형을 투자 책임을 져주는 겁니다. 배당 귀족은 S&P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지금은 배당을 25년 이상 주는 종목들이거든요. 우상향하는 종목들 투자하는 겁니다. 어쨌든 비중이 이거 4개가 지금 20%씩 다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5개 중에 100으로 봤을 때 80%가 올랐으니까 지금 16%가 오른 거예요. 20% 올른 것 중에 80% 비중이니까 그럼 16% 올랐는데, 당연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리츠는 빠졌죠. 리츠는 원래 제가 안정형 성향으로 분류를 했었었는데 리츠가 최근에 유상증자랑 회복 못하는 이슈 때문에 많이 밀려 있단 말입니다. 저도 기분이 안 좋지만 어쨌든 왜 제가 리츠를 넣어놨냐면은 얘네들은 금리가 오르면은 좋지 않고 얘는 금리가 오르면은 좋은 거고 금리가 오르지 않으면은 얘가 좋은 거예요. 서로서로 해지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공격적인 종목들, 배당 종목들이지만 주식형이기 때문에 주식 종목들, 그다음에 나머지는 배당, 얘는 25년이니까 진짜 주가 안 오르고 배당만 주는 건데 리츠랑 섞어가지고 안정형, 이 2가지가 서로 상쇄가 되는 거예요. 얘가 오르면은 얘가 떨어지고 얘가 떨어지면은 얘가 오르고, 근데 얘도 같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서 배당이 지금 본 포트폴리오에 7% 가까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16%긴 하지만 얘가 지금 한 4, 5% 빠졌단 말입니다. 비중 30%라고 치면은, 물론 이만큼도 빠지지 않았지만 4, 5% 빠졌다라고 쳐도 10% 이상은 나오는 배당 포트폴리오예요. 이거 고민한다고 제가 한 3개월 동안 머리 다 빠지면서 고민한 건데 여기서 이제 비중 조절을 하는 거죠. 공개했습니다. 뭐 한 10번 넘게 공개한 것 같아요. 돈 주고 사신 분들도 많지만 19,000원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돈 주고 사신 분들 진짜 많아요. 근데 20% 넘었습니다. 지금 리츠를 사신 분들은 리츠가 또 안 올라올 것 같습니까? 올라와요. 또 몇 개 분산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분산 투자하라고 하니까 이제 분산하면 좋겠구나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제가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릴게요. 장기 투자는 분산이 무조건 좋아요. 왜냐면 포트폴리오 ETF를
100개, 200개를 사놓으면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자산에 100개 투자하면은 동시에 다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지겠죠. 그럼 그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겠는데 이제 VTI 우리나라래. 미국 전체에서 미국 전체 종목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VNQ 부동산, 그다음에 VXUS라고 해서 미국 전체 투자하는 거, 그다음에 채권에 투자하는 거. 나는 똑똑하니까 여러 가지 자산에 부동산, 채권, 주식에 나눠서 투자한다. 48%, 8% 이렇게 비중을 섞어요. 결과는요. 벤치마크 S&P보다 5% 떨어졌고요.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9%입니다. 어쨌든 9% 수익이 나요. 이렇게 사도. 근데 이제 10,000만 달러로 매월 100만 원씩 다시 한번 할게요. 1,000만 원씩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매월 100만 원씩 추가적으로 투입합니다. 12년간 동안. S&P고요. 이거 샘플 지금 보여드렸던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 잔고는 3만 불이고 얘는 이제 6만 불인 거예요. 연평균 수익률은 9%, 여기 9.7% 리턴. S&P는 15% 정도가 연평균으로 올랐네요. 더 올랐습니다. 예전에 제가 책 쓸 때만 해도 13%, 12%였거든요.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 11%. 당연히 분산은 더 됐죠. 왜냐하면 더 많은 종목들로 나누었기 때문에. 표준 편차는 11%. 베스트 이어는 24년 30일. 일단 여기서 수익률에서 끝난 겁니다. 분산하라고 했는데 수익률 차이가 3만 불이 났어. 이건 끝난 거예요. 근데 또 더 웃긴 거는 이제 맥시멈 드로우다운이라고 해서 MDD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얼마나 많이 빠지느냐. 근데 23.55%가 빠졌거든요. 23.93입니다. 원래는 이게 더 많이 덜 빠져야 되는 거죠. 분산을 많이 했으니까 얘는 한 17%, 18% 나와야지 그나마 나는 수익률은 좀 적을지언정 그래도 리스크를 좀 줄였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건데 이거는 리스크도 비슷한데 수익률은 반토막이에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분산하면은 이거는 사실 분산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위험 분산이라고 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결과가 좋았던 것들, 주가 계속 오를 때, 자산들이 전부 다 오를 때 누군가는 또 해지를 생각한단 말이죠. 이거 빠질 것 같은데. 그리고 수익률을 어느 정도 챙겼으면은 무한히 오르지 못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이제 골드나 이제 CDS 하이 일드 채권들, 그다음에 빅스 공포 지수들 좀 사놓거나 물가가 오르니까 물가 채권들 빅스를 짧게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CDS 프리미엄 가지고 가거나 뭐 캐시 아니면 실버 아무것도 안 한다 했을 때 골드가 가장 높은 성과를 보였다라는 게 역사적으로 20년 동안의 통계가 있습니다. 변동성은 가장 컸지만 수익률이 가장 안정적이었고 맥시멈 드로움 다운이 MDD가 3 평균적으로 했었고 평균적으로 에버리지 3 정도의 수준을 받았습니다. 그 어떤 기관과 외국인 혹은 자산가들도 하나만 몰빵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시장이 하락 또는 위기일 때 가장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을 또 생각해 보는 거죠. 금을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아까 보여드렸죠. 벤치마크 S&P 대비해서 나쁘지 않아요. 토탈 리턴으로 14.5%입니다. 자, 이 4년, 5년 동안에 시장이 급등했을 때를 바탕으로 골드를 30%를 섞었습니다. 나머지는 S&P로고요. 그러니까 S&P 100%와 골드를 30% 섞은 상태의 포트폴리오를 비교를 해보는 거죠. 아까 한번 예시 보여드렸으니까 대충 느낌 오실 겁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투자하는 건데 얘는 2만 불이고요. 19,481불입니다. 얘는 샘플 포트폴리오가 골드를 30% 섞은 거예요. GDX가 골드 ETF거든요. 2만 불이죠. 비슷합니다. 일단 괜찮아. 골드를 섞었는데 5년 동안에 S&P에 결코 뒤지지 않았어 하면서 이제 연평균 수익률 14.53, 15.3%, 1% 뒤졌지만 괜찮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고 표준 편차가 14.22%예요. 18%보다 확실히 덜 변동성이 심한 거죠. 표준 편차가 결국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벌어져 있느냐인데 이렇게 벌어지면 좋겠지만 이렇게 떨어지면 안 좋으니까 이게 작으면서 수익률이 좋은 것이 안정적이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베스트 이어 비슷해요. 워스트 이어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다음에 맥시멈 드로우다운 가장 최악의 상황 가정했을 때 19.61%입니다. 23%고요.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렇게 분산하면 똑똑한 분산이 되는 거죠. 골드를 섞는 포트폴리오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좀 똑똑하게 보실 거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누가 있겠냐 하지만 하고 있어요. 실제로. 금이 왜 올라갑니까? 금이 이런 시장 고점에서는 또 금이 안전자산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금리 빠졌다 그러면 또 골드가 올라가잖아요. 반대로 가니까. 실물 자산들은 통화 달러와 반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실버나 골드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또 구리가 경제 회복이 된다 그러면 구리가 또 올라갈 거고 이런 것들을 다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있으니까 아무튼 이게 똑똑한 분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근데 그렇죠. 지수가 없으면 안 돼요. 미국 지수와 AI 그리고 IT 쪽은 지금 시장을 주도하기 때문에 이 엣지가 빠지면 좀 곤란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P를 70% 섞고 골드를 섞으면 비슷하게 추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이론들에 대해서 다 부정하는 이유가 주가가 1년 동안 계속 우상향하기만 했으니까 또 공포가
공포에 대한 그 감을 까먹은 겁니다. 이거 실제로 1년 동안에 아니다 3개월 동안에 MSTR 관련된 종목들이거든요. 200% 900%가 올랐으니까 얘는 그냥 계산이 안 되고요. 연간 등가로 15만 프로가 오른 겁니다. 이런 200% 900% 단기간에 3개월 동안 특히 MSTU는 MSTR의 2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코인 사면 되죠. 왜 이걸 삽니까? 저도 사실 이거 다 방송했었던 거예요. 다 짚어드리면서. 근데 그때 이후로 더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코인은 계속 올라가는데 얘는 덜 올라가고 체감되고 있고 그다음 부정이 여러분들 못 보는 뉴스입니다. 블룸버그 뉴스에 나오는 것들은요. 돈 내고 봐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회계 부정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를 거부한다라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하시면은 섭섭하죠. 스파이랑 비교했을 때 이게 정상적인 숫자는 아니잖아요. 잘 먹었으면 좋은 겁니다. 빨리 탈출 못하면 또 반복될 역사 반복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종목들 안 해본 사람 없을 것 같습니까? 다 올라타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때 못 팔았다고 하는 게 또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TLT를 3배로 하는 TMF는 저는 기회가 보인다는 거고 저도 이때 진짜 채권 얘기 많이 했었고 댓글 봤는데 제가 6월달에 채권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이때부터 지금 보합인데 1% 상승이다. 1%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참았겠습니까 저도. 왜냐하면 저도 확신이 안 드는데 파월도 모른다는데 트럼프는 금리 내리면 죽여버린다는데 파월을.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좋자고 채권을 저점이니까 하세요라고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TMF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로 이제 기계적으로 매수하실 분들하고 같이 팀 TMF를 꾸려서 멤버십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건데 참고로 3만 원부터 합니다. 4,900원짜리 진짜 많이 하셨던데 4,900원은 제가 시황이나 어떤 경제 관련된 것만 드리고 있지 그 부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골드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멈춰 놓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 주식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 GDX 있고요. 그다음에 GDX 금광 ETF다 참. GLD가 골드 추정한 ETF예요. 해외 선물도 할 수 있고 해외 선물은 레버리지가 24배입니다. 이거는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돈이 되게 많아야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랫동안 할 수 있죠. 시간이 오랫동안 할 수 있고 지금은 주간 거래가 안 되니까 23시간은 아닙니다. 주간 거래가 막혀 있는 상황인 거죠. 걔네들이 한번 장난질을 하는 바람에 내년 초에 할라나 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주간 거래가 안 돼서 23시간은 아니에요. 금펀드는 지금 아무도 안 하죠. 은행금 통장은 뭐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일단 소득세 내고 그다음에 실무거래 또 인출할 때 돈 들고 수수료도 비싸요. 그 때문에 대부분 다 안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다 안 하고 이것만 다 해요. KRX 금시장에서 ETF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DOF가 실시간으로도 움직이고 수수료도 거의 싸거나 본인들의 증권사 거래 수수료 따라서 달라져요. 오프라인 주문이 0.5%니까 최대 0.5%입니다. 무엇보다 싸요. 그러면서 양도세 안 나오죠. 실물로 인출할 때만 일부 수수료가 나갑니다.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103% 이거는 들어가는 순간 3%는 손실입니다. 일단 어떻게든지 간에 현물 구매할 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보시고. 근데 그래도 금 ETF가 인출만 안 한다라고 금을 실물로 출고만 안 한다라고 한다면은 수수료도 제일 싸고 제일 저렴해요. 그래서 금시장의 KRX 금시장은 이건 A30년 국채 ETF고 안 갖고 왔네. 에이스에서 또 잘못 갖고 왔네요. 금 ETF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 이거 혼합형이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 IRP도 많이 여쭤보셔서 그냥 말 나온 김에 다 해보겠습니다. 주식 100%가 안 되잖아요. 위험자산의 70%, 그다음에 안전자산의 30%를 해야 되니까 채권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채권형이 들어가는 것 중에서 테크탑 들어가고 채권 들어가는 거. 근데 비교를 해드리면은 타이거 미국 테크탑은 국고채가 들어갑니다. 국내 채권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S&P, 에이스 나스닥은 얘는 미국채가 들어가나? 하여튼 이건 둘 중에 하나가 미국채가 들어가는데 제 성격상 아마 S&P를 시가총액 더 큰 거를 추천해 드렸을 것 같아요. 미국 S&P 채권은 국내 채권이 아니라 얘는 미국채입니다. 그러니까 또 차이점이 있고 나머지는 똑같죠. 나머지는 채권 혼합이긴 한데 S&P에 들어가느냐 테크탑에 들어가느냐 차이기 때문에 이건 이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애플 비중이 테크탑은 이렇게 되는 거고 S&P도 사실 뭐 둘 다 테크가 시총이 가장 크니까 비슷한데 이 차이점은 퇴직연금에서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타이거는 국내 채권 그다음에 에이스는 미국채에 들어간다라는 것까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동시 채권이 들어가긴 하는데 이렇게 안전적으로 운영하시면 되겠죠. 헷갈리신다라고 하면 채권 혼합형이 또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방송을 계속 중간중간
계속 녹화를 이어갈지 말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끝까지 왔는데요. 일단 너무 또 반응이 안 좋으면은 빨리 내리고 우리 저를 믿어주시는 멤버십 분들한테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25년에 이런 전반적인 제 의견들을 좀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런 종목 한두 번 해봐야 결국 저런 종목에 무너지는 게 이 시장이거든요. 예, 배당주를 투자하면서 또 안정적으로 자산을 굴려가는 게 더 좋다라는 마인드를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